네, 조금 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 입만 열면 오로지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이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10월부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또 오르는 거 이미 예고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장바구니 물가 뭐 걱정이 태산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된다는 목소리는 너무나 당위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별로 나아지는 게 없고 그래서 국회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뾰족수가 나올지 궁금해서 오늘과 내일 차례로 이 문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국회 민생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셨잖아요. 네, 정책위 의장 이제 지난 비대위까지 네. 했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 지도부가 바뀌면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과 같은 당직은 이제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아.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뭐 전략기획위원장 등등을 이제 새로 임명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국회 민생특위 야당 간사로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내일 의원님 워크숍 여나요? 네, 여기서 민생 입법 내용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원내대표실에서 우리 당 169명의 의원들에게 본인이 정말로 열심히 해보고 싶은 입법안을 3가지씩 제출하라고 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정책위에서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이제 30가지 정도로 추렸고요. 우선 입법 과제가 되겠네요. 예. 그 중에도 또 핵심적인 과제들을 추려서 내일 의원 워크숍 때 이런 것은 꼭 이번 정기국회 때 해보자라고 하는 입법안을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항상 예고편에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맛보기로 좀 보여주신다면 어떤 게 포함이 됩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이 소위 서민들한테 이자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법안은 꼭 추진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외에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입법안들을 냈습니다. 그 입법안들을 우리 민생우선 실천단이 7대 입법과제 했던 것처럼 한 대략 한 10가지 정도를 추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10가지 정도. 그런데 지금 국회 민생특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민생특위는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10월 말까지가 임기인데요. 네. 이제 지난번에 유류세를 탄력세율을 30에서 50으로 높이고 직장인 이제 밥값 비과세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는 일을 했고요. 처리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납품단가 연동제라든지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했던 안전운임제를 일몰을 폐지하고 범위를 확대하고 또 대중교통 요금을 이제 기왕에 지출을 한 것에 절반 정도를 환급해주는 법안 등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추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0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그럼 뭐 이견은 없습니까, 여야 간에? 이견이 꽤 있죠. 꽤 있어요? 그거를 조율을 하고 조정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게 여야의 생각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그 고위 당정대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이제 추석 물가 대책이 나왔어요. 네. 아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추석 차례상 물가를 1년 전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수해 입었던 그 지역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의 골자인데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네, 뭐 추석 물가를 관리하는 거는 역대 어느 정부나 해왔던 일이고 윤석열 정부도 뭐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것에 필요한 재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해야만 물가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데 그 정작 그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고 예. 어떻게 재정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지 예. 손은 무슨 돈으로 키우려고 하는지 그런 게 여전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일단 좀 궁금한 게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렸는데 1년 전 수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 방법론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책이죠. 그래요?
다만 여러 가지 무슨 쿠폰이나 할인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추석 어떤 차례성에 올라가는 농산물 같은 경우 공급을 늘린다든지 뭐 해외에서 수입해서 이런 대책이 되는 겁니까? 뭐 정부 여당이 만든 대책이라 저희가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의지의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게 네. 구체적인 방법론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평가신 그런 것 거예요? 같습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그 전부터 해왔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수해 입었던 분들에 대한 뭐 재난지원금 지급도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당연히 해야 되죠. 이해찬 지도부 있을 때 저도 철원의 수해 현장에 갔었는데 그 이제 물난리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여전히 굉장히 좀 짜죠.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난리가 나서 전파가 돼도 실제로 지급되는 액수는 크지 않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때도 그거를 상당히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소위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이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의 범위, 액수 이걸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여야가 좀 통곡에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더라도 뭔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뭐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국간직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재부가 굉장히 짜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기재부는 엄청 센 곳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추석 물가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지금 물가 관리가 비상인데 일단 좀 정부의 관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뭐 이게 원초적인 시작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죠. 다만 그것이 국내에 미치는 역할은 결국 우리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고물가나 고금리나 고환율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했는데 그게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정부가 뭐 힘쓴 거는 사실상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일이라든가 관저 꾸미는 일이라든가 뭐 사실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을 바꿔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키운다거나 혹은 장악하려고 한다거나 이런데 힘을 썼다 보니까 정작 우리 민생을 잘 챙기지 못한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측면도 크고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물가하고 직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근데 정부 입장에서 환율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그 전에 이제 전문가들은 통화 수합 이야기를 했는데 추진한다는 얘기는 또 별로 들리지는 않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미 간 통화 수합이 이제 그 기한이 종료가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역전됐지 않습니까? 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서 한국에 있는 달러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화 수합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뭐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그 이제 그렇게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네, 그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화가 굉장히 강세 아닙니까?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뭐 다시 뭐 제2의 외환위기나 이렇게까지 어떤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결국은 이것이 물가로 연동이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물가가 특히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물가가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네. 뭐 정부로서 특별하게 그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소위 경제의 체력을 키우는 쪽으로 집중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답답한 게 환율 시장에 적극 개입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결국은 환율이 아니라 물가를 잡는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물가 잡힌다는 소식은 들리지는 않고 있고 네. 그럼 뭐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고 네. 어려운 사람은 어렵거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 와중에도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정유 사사 아 그렇죠. 그리고 은행 네네. 지주사들 이런 데는 은행들은 지금 초유의 소위
예대 마진으로 초유의 이익을 보고 있고요. 정유 4사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 시기에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이익을 올리고 있는 데에서의 고통 분담이 한편으로는 필요하고요. 그만큼 또 이제 서민이나 자영업자나 이제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린 뭐 은행 1차 뭐 은행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저축은행이나 혹은 이제 고금리로 대출 받은 데는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 정책이 좀 필요한 거죠. 또 그 정유 이야기 나왔으니까 외국에서 횡재세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고 대신 뭐 기금을 조성하게 한다는 얘기는 얼핏 나왔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깜깜무소식이고 국회에서 혹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 당이 정유 4사의 대표자들을 국회에 초청을 해서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때도 한 차례 유가가 폭등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의 이익이 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금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좀 자발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뭐라고 하던가요? 뭐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수준인데 돌아가서는 지금 깜깜무소식이고요. 또 석유사업법에 산업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이 유가가 등락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커지면 부담금을 또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횡재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아서 정부도 또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정부가 이 석유사업법에 따른 기능도 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는 횡재세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불러서 했는데 깜깜무소식이면 야당이라 무시하는 겁니까 정유사가? 글쎄요, 만약에 저희가 여당일 때 요청했으면 그렇게 무시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여당 입장은 어떤 거던가요? 이거에 대해서.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꽤 오래전에 한마디 거들긴 했습니다만 아마 그게 진정성 있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뜩이나 지금 뭐 국가 재정 조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거 지출할 부분은 많은데 조인다고 하면은 구멍 생기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 국회 얘기 나왔으니까 종부세법 개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일까지인가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50만 명의 그러니까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정부 측에서 세 가지를 좀 조기에 입법해 달라. 그래야 내년 그러니까 올해 11월이죠. 올해 11월에 종부세 부과를 하는데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이제 고령자들에게 납부를 일시 유예해서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저희 정부 때부터 검토를 했던 거니까 뭐 크게 이견이 없고요. 또 종부세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상속을 받았다든지 이런 종중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도 이제 입법안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하나 남은 문제가 1가구 1주택 종부세의 기준을 14억인가 완화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저희 정부 때 9억이었던 걸 11억으로 올렸는데 그때도 왜 종부세 기준액을 높이냐라고 하는 반론도 있었습니다만 11억으로 높였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다시 14억으로 높이겠다고 하고 더군다나 그 이제 과표가 될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부는 40%를 깎아서 60%를 과표로 하고 또 기준을 높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봐주는 게 됩니다. 이미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소위 이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면 재산세 대비해서 보면요. 종부세는 거의 뭐 종이 호랑이 수준이 됩니다. 그럼 다만 그 방안만은 못 받아들인다. 그 문제는 뭐 정기국회 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뭐 그러니까 중과에서 난리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과장입니까? 정부의 이야기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기재위가 아직 예. 소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소위 구성을 빨리 해서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호의 구성도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조세 소위가 이제 기재위의 이제 핵심 소위인데요. 기재위원장을 지금 여당이 하니까 이제 다수 야당이 이 조세 소위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 조세 소위는 과거에는 이제 여당이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제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고 민주당은 뭐 과거 전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래도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면 소위는 민주당이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것 때문에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세소위도 지금 구성이 안 됐으면 내일까지 처리는 불가능하겠네요. 어차피. 11월 달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9월 달에 해도 그래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가 얘기로 시작하니까 물가 얘기로 좀 마무리하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최우선으로 지금 집행해야 되는 물가 대책은 이거다 혹시 뭔가 좀 제언을 주시면 어떤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에서 3.5포인트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이미 기준금리가 2.5포인트까지 올랐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급선무로 보여지고요. 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그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서 주머니 사정을 조금 덜어드리는 것. 환급 방법 공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제 환급하는 건데요. 공제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쓴 비용만큼을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화끈하게 좀 추진 좀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국회 민생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